대한민국 전화 배틀 모음 4부.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반기업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재벌 이야기만 나오면 기를 쓰고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기업 구조라며 재벌의 소유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 재벌 대기업들은 일본이나 유럽 등에도 많이 있어요. 아니 뭘 제대로 아시고 방송을 하셔야지. 예, 일본 기업 집단의 경우는 거의 모든 경영상의 결정은 가족 주주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재벌은 회사에서 정확한 직책도 없는 이제 재벌 총수 한마디로 이렇게 뭐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스웨덴의 이제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가문도 이제 뭐 한국의 재벌 가문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발렌베리 가문이 이제 은행이나 투자회사를 비롯해서 자동차, 의학,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많은 이 가문이 각종 사업을 이제 소유하고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과도 다르게 일본에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발렌베리 가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또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의 권한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과 같이 재벌 총수 개인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발렌베리 가문이 설립한 각종 공익 재단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총수 개인에게 재산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닌 거죠. 재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산이 들어오고 그 재단의 공식적인 감시를 받으면서 부가 운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도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뭐 이런 이건희 회장 혼자 뭐 결정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듣고 있자니 좀 너무하네요. 에? 그 아무리 그래도 경제가 성장한 건 사실이고 보릿고개도 사라졌고 많은 국민들이 나름 새끼밥 굶지 않게 된 거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 무조건 본질적으로 나쁘다고만 얘기해갖고 달라질 게 뭡니까?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잘된 측면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로 요약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대외 의존 경제가 완전히 굳어졌다. 박정희 시대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 네. 가 나왔다. 네, 그때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외 빚이죠. 빚. 네, 빚이 엄청나게 늡니다. 차관에 의존하는 경제의 이 구조 때문에 대외 채무가 이제 빚이 엄청나게 늘게 돼요. 네. 그래서 한국이 이제 80년대까지 전체 그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공장 설비라던가 이런 자본들, 쉽게 말씀드리면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본이 한 40%까지 다 빚으로 의존을 했었습니다. 1978년도,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기 1년 전에 이때 가면은 거의 한 149억 달러까지 빚이 늘어나게 돼요.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 때문에 국민 생활이 완전히 피폐해졌다. 공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 철밥통이라는 거는 한국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닙니까? 공기업 부수일 운영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적자투성이에 빚도 엄청나고 억수로 방만하게 운영된다 카던데요. 그 정부가 저거 입맛대로 운영할 바에야 민영화 해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은데, 공기업 민영화가 무조건 나쁜 겁니까?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적자를 보는 건 저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체국을 생각해 볼까요? 그 산간벽지나 섬에 사시는 분들이 우체국이 없고 민간 택배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럼요. 지금도 제주도 택배 비싸요. 네, 지금도 비싼데 서민들이 누구나 이제 저렴한 비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또 제공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이제 의료원이 적자를 보는 만큼 또 서민들이 부담 없이 또 혜택을 받는 셈이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적자 운영이라는 그 사실은 부실 운영이라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기업이 큰 틀에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서 부실한 운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자 운영 자체가 부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민영화는 만명 통치하기냐 하는 겁니다. 민영화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사실은 흑자 경영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니까요.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기업은 이제 존재 가치가 없게 되겠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흑자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서비스에서 당연히 소외되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공공 서비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흑자 운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업 적자 운영이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적자 운영이 장려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저도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요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찾기가 힘들고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면 안정적인 주거 자체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 문 닫을지도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임금에 시달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거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이나 서민 경제가 어려워졌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와 이제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외부로부터 이제 이식된 자본주의 질서는 이제 균형적인 발전보다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낳았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는 이야기들을 뭐 중소기업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용의 이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열악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서민 경제는 이제 좋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 이면에는 여전히 이제 첨단 기술 산업 등은 미국 등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이제 뭐 제품의 생산 과정, 공정 경쟁률, 그리고 임금 경쟁력 이런 데 비중을 둬야 하는 산업에 좀 이제 경쟁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최대한 줄이려는 압력들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농촌이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농업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 경쟁력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농민들을 막무가내로 열악하게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절히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농업이라고 무조건 다 경쟁력이 없는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호주 이런 같은 농산품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2000년 이후에 식량 위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2012년 10월경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름이라고 하는 이 농업농민정책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1990년의 경우에는요. 세계 곡물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6,800만 톤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2000년 이후로는 생산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식량 안보라는 말이 요새는 좀 일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단순히 농업을 경쟁력이라고 하는 잣대만으로 또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통일을 해야 잘 살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잘 살 수 있는 방안 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모색할 수는 없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통일 비용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네. 이는 이제 분담 비용은 우리가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경제적으로 얼마인지 등과 이제 비교해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통일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봤을 때 뭐 여러 연구소들이 계산을 해본 바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만 통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경제를 성장시켜오고 있다는 것도 이제 하나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 뭐 국내 언론에서 북한 사람들이 뭐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든지 뭐 스마트폰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태블릿 PC를 뭐 개발했다든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무조건 이제 남측 주민들이 북측 주민들 전체 뭐 다 먹여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너무 극단적이고 이제 이런 가정들이 좀 너무 좀 극단적이고 좀 왜곡된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는데 북한과의 협력이 단순히 무조건 100% 퍼주기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좀 없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봐지고요. 실제로 이제 경제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안정적인 대외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이제 상품, 서비스의 생산, 뭐 분배, 교환, 소비 여기까지 이르는 모든 활동을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본다라면 이 민족 경제 공동체는 바로 이제 그 8천만 전체 민족이 그 풍족한 유족한 생활에 필요한 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분배, 교환,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민족 경제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이 굉장히 그 남과 북 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남과 북의 대립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그 서로 이제 모두 다 번영하는 미래를 열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하나의 과제다. 대한민국 전화 배틀 모음 4부를 마칩니다.